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검정과 추정에 관한 기초이론입니다. 1번, 다음은 가설검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대립가설로 놓고, 예, 그렇죠. H1이 원래 먼저 세우는 거거든요. 주장하고 싶다는 건 커졌다, 나빠졌다, 뭐 이런 거죠. 대립가설이 참일 때, 대립가설이 참이라는 얘기는 기무가설이 틀렸다는 얘기죠. 기무가설이 틀리면 대립가설을 채택하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확률은 기무가설을 틀렸으니까 틀린 걸 틀렸다고 하는 건 뭐예요? 검출력 맞죠? 이건 맞죠? 기무가설이 참을 때, 기무가설이 기각되면 일종 오류죠. 이건 틀렸죠. 이건 틀렸네요. 제1종 오류의 크기는 알파는 대립가설이 참일 때, 그러면 기무가설이 거짓이라는 얘기죠. 틀렸는데 채택한다. 이건 뭐예요? 이건 이종 오류죠. 틀린 걸 맞았다고 그랬으니까 이종 오류가 되는 거죠. 이종 오류와 일종 오류가 같아지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알파와 베타 값을 같이 놓을 수도 있죠. 뭐 같이 놓는 게 문제가 되나요? 어차피 설계하기 나름이지. 이거는 얘기가 안 되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다음은 가설검정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가설검정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5단계설입니다. 첫 번째가 가설을 세운다. 두 번째, 알파를 정한다. 이것이 미리 정하는 사항이죠. 이건 계약을 정한 거고, 그럼 이제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해서 세 번째가 검정 통계량을 구한다. 검정 통계량을 구했으면 판정을 하려면 여기에 의해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뭐가 나오냐면 기각력이 나옵니다. 기각력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판정을 한다. 이것이 5원소설이 아니라 검정의 5단계 진행 순서죠. 자, 그럼 보죠.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운다. 첫 번째죠. 유의 수준을 결정한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죠, 검정 통계량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겠죠.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기 이전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표본 결정을 해야 되고요. 물론 로트 정의도 해야죠. 로트 정의와 n을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측정 방법도 숙지를 해야겠죠. 여기에 의해서 이제 표본을 구해서, 표본을 구하고 나면 이 표본들을 측정을 하면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통계량을 구한 뒤에 이 통계량을 활용해서 만드는 것이 검정 통계량입니다. 이 통계량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만든다가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가설 검정의 결과를 나타내는 표이다. 가로 안에 A, B에 적당한 것은? 여기서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설에 대한 이론이죠. 여기가 이제 H0가 이런 거죠. 옳은 것은? H0가 틀린 경우. 이게 이제 채택과 기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설이 옳은 경우에는 채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뢰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가설이 거짓일 때 기각을 하는 것은 올바른 판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검출력이라고 하게 됐죠. 문제는 이 두 가지인데, 옳은 것을 틀렸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 옳은 것을 틀렸다는 게 뭐냐면 이게 생산자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이제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데, 옳은 것을 만드는 것, 틀린 것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가 당사자가 되죠. 근데 얘가 일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자가 억울하죠. 그래서 일자가 억울한 가오다 그래가지고 일종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자가 억울한 가오 이렇게 되는 거죠. 억울한 종류의 가오다. 그래서 이 히라보에서는 이것을 1이라는 숫자를 별도로 이렇게 있긴 있었는데 초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을 히라보에서는 그냥 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알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알파가 1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기부가설이 거짓인 것, 즉 나쁜 것을 합격을 시키면 이번에는 생산자는 좋아요. 근데 누가 억울해지느냐? 상대방이 억울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자라 그러죠. 너, 유. 네, 그래서 이자가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이종오류라고 하는데 이 이종오류란 뜻이 고객이 억울한 종류의 과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자가 되기 때문에 이종이 된 건데 그 이종을 히라보에서는 베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 1, 2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베타란 뜻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는데 모든 게 품질 관리는 배반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알파니까 옳은 결정은 반대로 1-알파가 되고요. 이거는 베타니까 검출력은 이 베타가 1-베타가 되는 거죠. 자세한 것은 이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해 두시고요. 이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가로 안에 적당한 것이 뭐냐? 여기는 알파, 여기는 베타가 되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이거는 4개 다 외워야 됩니다. 5번 제1종 오류 알파죠. 1이 알파입니다. 그리고 생산자 위험 이렇게 표현하죠. 생산자가 일자기 때문입니다. 생산자 위험이라는 뜻이죠. 귀무가설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귀무가설 그러면은 품질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옳은데도 양품인데 이를 기각한다. 불량으로 통보받았다. 그러면 생산자는 되게 억울하다. 그래서 일종 오류다. 고로 알파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귀무가설이 옳지 않은데도 옳지 않다 그러면 틀린 거죠. 예,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이 나쁜데 이를 채택했다. 합격됐다. 그러면 이번엔 억울한 쪽은 생산자가 아니죠. 소비자가 억울하죠. 예, 소비자가 억울하다. 소비자는 이자니까 이자는 베타가 되죠. 예, 이건 알파, 이건 베타예요. 그러니까 답은 이미 나왔네요. 예,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럼 1-알파에 해당하는 것은 알파의 반대가 1-알파는 뭐예요? 이게 이 알파 들어가면 그거예요. 그 불합격이거든요. 1-알파니까 합격이죠. 근데 알파 쪽은 좋은 거예요. 좋은 게 합격이 됐다. 신뢰도. 베타는 합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알파는 불합격을 품질에서 얘기하고 베타는 합격을 얘기합니다. 근데 합격이 아니에요. 그럼 불합격이거든요. 근데 베타는 나쁜 게 합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베타는 나쁜 게 불합격된 거죠. 네, 나쁜 게 불합격됐으니까 이것은 검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HLO를 품질로 생각하고 옳은 제품을 양품, 옳지 않은 것을 불량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채택이라 그러면 이것은 합격, 기각이라 하면 이건 불합격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1종오류, 2종오류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6번 가설검정에서 1종오류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하 이것도 헷갈리겠네요. HLO가 진실, 거짓 이걸 판정을 해요. 채택, 기각. 진실을 채택하면 신뢰도. HLO가 진실할 때 HLO를 채택하는 오류. HLO가 진실인데 HLO를 채택하는 오류인가요? HLO를 채택하는 거. 신뢰도. 1-알파죠. HLO가 진실일 때 기각하는 거. 알파. 1종오류. 네, 이건 알파죠? 1종오류는. 답은 4번이죠. H1이 진실일 때, 그러니까 HLO가 기각이라는 얘기고, 거짓이라는 얘기야. 거짓일 때, H1을 기각한다. 거짓인데, 채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LO를 채택한다. 이거는 2종오류주가 되죠. 이 2종오류네요. H1이 진실일 때, 그러니까 HLO가 거짓일 때, H0를 채택한다. 똑같은 얘기죠. 베타가 되는데, 문제가 원래 H1을 채택하는 오류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검출력이 되겠죠. 이게 이제 H1으로 바뀌면 H1이 진실일 때, 거짓일 때 기각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H1을 채택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검출력이 되겠죠. H1이 되는 게 더 낫겠네요, 문제가. 그러면 이제 검출력이 될 건데 시험지 출제는 H0라고 출제가 된 것 같아요. 베타가 2개다 이렇게 된 건데 1이 되면 1-베타다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답은 지금 4번인데 저 같으면 이제 문제를 그렇게 출제했겠습니다. 7번
베타, 이종오류 베타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해서는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불량을 탐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합격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예, 불량을 합격시키면 바로 베타가 되죠. 베타가 이게 합격을 의미한다 그랬죠. 합격을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쉬울 거예요. 어쨌든 이종 오류라고 돼 있지만 나쁜 노트가 이종 오류라는 것은 합격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타는 합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바람직한 거죠. 샘플링 검사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확실하게 그건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통계학이지만 샘플링 강의할 때 50곡선이 나오는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했다 보면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학은 기본적으로 이게 한번 일주를 해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실험계까지.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계속 해보게 돼 있어요. 나쁜 품질의 노트를 불확실시킨다. 이건 뭐예요? 나쁘다 하니까 품질 나쁜 거, H2O가 나쁜 거죠? 네, 나쁜 품질을 불합격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1마스 베타가 되는 거죠. 나쁘다 그러면은 베타 쪽인데 합격은 베타예요. 그럼 불합격은 1마스 베타. 좋은 품질은 알파 쪽이죠. 노트를 불합시킨다. 이거 불합격은 알파죠? 예, 그러니까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품질을 합격시키면 그건 1마스 알파가 되는 거죠. 기무가설이 오를 때, 기무가설이 옳다 그랬어요. 기무가설이 오르니까 좋은 거죠. 품질이 좋을 때 이를 기각시킨다. 그러니까 불합격시키는 거죠. 불합격이니까 알파죠. 좋은 쪽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베타에 대한 설명이니까 역시 1번이 되죠. 1번으로 답이 좀 길게 나오면 긴 게 답이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시험 문제에서 리테일을 시켜요. 순서를 계속 바꿔나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순서가 짧은 순에서 긴 순으로 처음에 문제가 들어가요. 보기가 이게 들어가는데 이 시험 출제되고 나면 그 다음에 출제할 때는 문제의 순서를 바꿉니다. 똑같이 안 놓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원 속설이나 이런 거 믿었다간 큰일 나니까 절대로 1번이 가장 길면 그게 답이다. 이런 속설 같은 거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9번. 다음 중 유의 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알파죠. 옳은 것은. 알파라는 게 좋은 거 불합격시키는 거죠. 근데 일종오류를 범할 최대 확률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몇 프로냐면 5%예요. 5%죠? 네, 5%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기본적으로 알파 영역이거든요. 알파 영역인데 0%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몇 프로예요? 5%죠. 네, 그래서 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합격의 최대값. 이렇게 되는데 이건 사실은 50곡선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P라는 불량률일 때 합격률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가 알파예요. 여기 해당되는 게 좋은 노트라는 P제도인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합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량률의 최대값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라는 게 오류니까 일종 오류를 범할 최대 확률이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베타는 사실은 여기서 설명이 좀 어려워요. 여기서는 안 나타나거든요. 베타는 이쪽인데요. 합격이니까요. 이게 이렇게 10%가 되는 건데 이게 원래 합격 곡선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P1이 되니까 이거 이상이면 불합격이죠. 그러니까 불량률 중에서는 최소 확률 불량률이 되는 거죠. 최소 불량률이 되고 이건 이제 최대 불량률이 되는데 통계학이다 보니까 불량률 이런 말을 안 쓰고 확률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P라는 개념으로 확률이라는 관점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불량 개념하고 좀 통계 개념하고 좀 틀리니까 통계학 문제를 누군가가 50곡선하고 연결돼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해 놓은 겁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알파, 최대 확률, 베타, 최소 확률. 또는 알파, 최대 불량률, 베타, 최소 불량률.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관점이 좀 반대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샘플링 검사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외우고 있다가 거기서 학습을 해서 거꾸로 푸시면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10번 유의 수준 알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정에 이상이 있는데 없다고 판정을 합니다. 알파는 이상이 없는데 있다고 판정을 하는 거죠.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건 이건 베타예요.
그러니까 나쁜 노트가 합격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네요. 비무가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기각하는, 이거죠. 이게 알파죠. 제2종 오류는 베타가 되죠. 네, 베타는 합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이 없다. 합격시킨다. 이게 2종 오류가 되고요. 알파는 불합격. 그러니까 기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알파, 베타는 둘 다 오류예요. 그러니까 합격은 합격인데 나쁜 걸 합격시키는 거지. 알파는 오류니까. 불합격은 불합격인데 좋은 걸 불합격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되는 거지. 11번 통계적 검정을 하여 위험률 5%로 유의하다. 네, 유의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H0로 검정을 했는데 마지막에 H0가 기각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위험률 5%로 유의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기각을 했을 때 유의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기각력을 이렇게 정해놓거든요. 그러니까 기각 영역에 H0가 나타난 거예요. G0가. 그러니까 검정 통계량이 기각 영역에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기각력 비교할 때 여기 비교 자체가 G하고 뭐하고 비교하는 기각력하고를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값하고 R값하고를 비교하는 거니까 여기서 얘가 이쪽 영역, 이게 기각력이 있고 채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기각력이면 이쪽은 채택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검정 통계량이 채택력이 나타나면 채택이고요. 검정 통계량이 기각력이 나타나면 기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각 영역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유의하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기각력에 나타났다. 뭐가? 검정 통계량이.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는 H0를 기각한다는 의미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또는 어떠한 세운 가정, 그 가정이 H1이거든요. 어떠한 가정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문자도 유의하다니까 의미가 있다. 그 한자어예요. 그렇게 번역이 돼서 시험 문제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쉽네요. 뭐냐 하면은 위험률 5%니까 이게 유의 수준 아니에요. 유의 수준이 5%라는 얘기죠. 근데 유의 수준이 5%라는 얘기인데 이종 오류는 아니잖아요. 이게 알파니까. 이종 오류 5%도 아니다. 이종 오류 10%도 아니다. 신뢰율은 95%야 되는 거죠. 1마이너스 알파야 되니까. 이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뭐 답이 하나밖에 없네요. 출현 확률이 5%다. 글쎄요. 아마 나타나는 확률이다. 이런 얘기인데 차라리 그냥 1종 오류가 5%다. 이게 더 맞지 않을까? 왜 이렇게 썼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12번 가설검정의 결론으로 유의적이 아니다고만 했다. 유의적이 아니라는 용어에 대한 의미로 적절한 것은 유의적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H를 채택한다는 얘기예요. 유의하다라 그러면 유의한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의미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다는 H1을 얘기하고요. 유의하지 않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 즉 H1이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H1 채택. 왜냐하면 H1이 주장하는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주장한 것이 의미 없다. 의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진 위험률에서 대립가설이 옳다는 말이다. 이것은 유의하다가 되는 거죠. 유의하다. 주어진 유의수의 기무가설이 옳다. 이건 유의하지 않다가 되죠. H1 채택이니까. 주어진 유의수준의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같다. 이딴 말은 없죠. 주어진 위험률에서 기무가설이 옳다고 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거는 이제 기각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대립가설이 옳다고 하지 기무가설이 옳다는 아니에요. 대립가설이 옳다고 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맞는 말이 되죠, 이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13번. 검정의 결과로 유의차가 없다. 유의차가 없다는 얘기는 아까 이제 유의하다가 아니죠. 안 유의하다. 안 유의라는 얘기는 H0 채택이라는 얘기예요.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H0 채택이니까 결국은 여기가 기각력이고 여기가 채택력이에요. 그 채택력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되죠. 뭐가? G가.
또는 T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유의수준 알파로 기무가설이 옳다고 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기무가설이 옳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무가설이 틀렸다고 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랬을 때 바로 뭐냐 하면 채택이 되죠. H로 채택이 되고요. 기무가설이 옳다고 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H로가 기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본 거지 H로가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각할 수 있느냐? 이게 관점이에요. 기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H로를 기각하기에는 데이터가 모자라다. 이런 말은 될 수 있어도 H로가 채택하기에는 데이터가 모자라다. 이런 말은 상식적으로 없죠. 그래서 이건 틀렸네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신뢰 수준 1마스 알파로 여기 이제 신뢰 구간이니까 이게 1마스 알파,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거든요. 1마스 알파가 채택력이에요. 알파가 기각력이고요. 근데 1마스 알파로 대립가설이 옳은 게 아니고요. 채택력이래, 채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무가설이 옳다는 거죠. 기무가설이 옳은 거고, 사실 대립가설이 옳다 그러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막 나와요. 통계학자들이 아니니까 막 내는 것 같아요. 유의수준 알파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네, 바로 이 뜻이네요. 유의수준 알파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유의차가 없다. 의미가 없다는 말 써도 돼요. H로를 채택한다. 즉 H1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붉은 말 쓸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유의수준 알파로 기무가설이 옳다는 얘기죠. 대립가설이 아니고 기무가설이 옳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나요? 채택력과 기각력. 이런 교재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이 내용들이 이해가 갈 거예요. 15번. 통계적 가설 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설 검정을 하는데 채택력, 기각력이 나오네요. 또 써놔야겠네. 또 써야겠어요. 1마스 알파, 채택력. 알파, 기각력. 이렇게 되면 세트인 건 이제 아시겠죠? 양측이면 어떡하냐고요? 양측이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계속 그려줬잖아요, 이건. 1마스 알파, 채택력.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 기각력. 기각력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되죠. 그러니까 양쪽에 나타난다. 이건 한쪽에 나타난다. 양쪽 검정, 한쪽 검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쪽이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쪽이 알파고, 이쪽이 1마스 알파가 되죠. 여기가 R이 되고, 여기가 A가 되겠죠. 별거 아니죠. 뭐, 작아졌다, 커졌다, 달라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금방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는 습관을 들으세요. 채택력이 커질수록, 채택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1마스 알파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알파가 작아지겠네요. 1.5D는 증가한다. 알파는 작아지는데, 알파는 감소하는 거죠. 그죠? 틀렸죠? 기각력이, 이게 커진대요. 이게 기각력이 커지면, 얘가 커져야겠네요? 얘는 작아지죠? 커질수록 1.56가 증가하면, 알파가 증가하면, 베타는 감소해요. 제가 식빵법 얘기했죠. 식빵법. 이 베타가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마, C, AC.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자연공차. C잖아요. C. 그 다음에 실내 계수. 구간. 실내 구간. 이것도 C죠. 다 C예요. 그 다음에 아예 식빵. 베타 X가. 그러면 베타 X가 하면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채택력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놈 식이 증가하면 빵, 베타가 증가한다. 식빵. 그러면 여기 없는 건 다 알파. 그래서 N이 증가하면 알파 증가하고 U-U0 이것도 C가 아니죠? 둘 다? 증가하면 얘 증가하고 뭐 그 다음에 기각력은 R이잖아요. 그러니까 C가 아니잖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식빵법.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각력 R이잖아요. 알파가 커지고 R이 커지면 알파가 커지고 베타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기각력이 커질수록 이렇게 하면 시험에서는 급한 대로 이렇게 하는데 평소에 공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암기법. 요거는
실제법. 실제로 원리가 이런 거고, 암기할 때는 통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팍 해버리면 돼요. 절대 안 틀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식방법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식빵이 아닙니다.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그 욕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기강력이 작을수록, 기강력이 작다는 얘기는 얘가 작은 거죠. 일종을 주면 감소하죠. 아까 그랬잖아요. 얘하고 얘는 세트. 비슷하잖아요. 이거는 맞네요. 이게 두 개가 틀렸으니까,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죠? 그러니까 이건 맞고. 채팅과 기강력은 서로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이게 작아지고, 이게 커지면 작아지니까 무관하다. 틀렸죠? 관계 있죠? 반비례 관계.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6번. 검출에 관계되는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시료의 크기 n이 일정하면 알파가 커지면 베타는 작아지죠. 당연히 이거는 맞는 얘기죠. 알파를 일정하게 하고 n을 크게 할수록 베타는 작아진다. n을 크게 하게 되면 불합격률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글자가 내려 누르게 되는데, 불합격률이 증가를 하게 되면 베타는 작아지죠. 베타는 합격이니까요. 그 다음에 목표진표자 시그마를 작게 할수록 C자 들어가는 거 베타하고 연결된다 그랬죠? 네, C, 베타, 그래서 시벌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시그마를 작게 한다는 얘기는 산포가 작아지니까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폭이 좁아지니까 베타가 작아지죠. 베타가 작아지고 이게 작아지면 같이 움직이니까 검출력은 커지게 되죠. 맞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는 반대로 가거든요. 알파가 불합격이 커지면 검출력도 불합격 아니에요? 베타가 합격이니까. 같이 커지죠. 틀렸죠? 네, 그래서 외워놓으라 했죠, 세트로. 뭐, C, 시그마,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베타랑 움직이고, N, 평균치 차. 이것은 알파랑 움직인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17번. 검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알파, 베타. 이 식방법이 나온 거죠. 그럼 먼저 그냥 식방법으로 찍어볼까요? 알파를 크게 할수록 검출력은 커진다. 검출력이면 검이잖아요. 아니죠. 1마스 베타거든요. 이게 베타니까 1마스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진다. 이건 당연히 맞죠? 끝났네요. 시그마, C. 베타가 작게 하면 얘가 작아지거든요. 근데 검출력이면 커져야죠. 식빵. 틀렸죠? N이 일정하면, 관계 없네요. N 일정했으니까. 알파와 베타는 반비례죠. 네. 알파하고 베타는 무조건 반비례가 되죠. 얘는 식빵도 아니니까, 반대니까. 틀렸네요. N을 크게 하면, N은 알파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베타는 반대죠. 식빵법에 의하면. 틀렸죠. 커진다 그랬으니까. 이걸로 하면 그냥 끝나버리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날라리 설명이니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이거예요. 답은 이건데, 내용은. 자, 알파를 크게 할수록 검출력은 커진다 그랬는데요. 알파는 불합격률이에요. 알파가 불합격이니까 검출력도 불합격이죠. 네, 불합격률을 크게 하면 좋은 노트가 불합격률이 커지면 나쁜 노트도 불합격률이 커지죠. 상식이죠. 네. 이게 결국 뭐냐면 검출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알파를 크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알파를 키운다는 얘기예요. 알파를 키우면 R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R이 늘어나니까 기강력이 커지는 거죠. 기강력이 커지면 좋은 노트, 나쁜 노트 다 기강력이 커지는 거예요. 끝. 표준 편차를 작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뢰 구간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베타예요. 이게 베타인데 합격력이거든요. 신뢰 구간이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면 합격을 한다. 이런 뜻이죠. 시그마를 작게 하면 베타가 작아지는 거죠. 즉, 이것이 채택력인데 채택력이 작아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작게 하면 채택력, 베타가 작아져요. 그럼 검출력은 커져야죠. 틀리는 거죠.
n이 일정하면 알파를 크게 할수록 베타는 커진다 이렇게 했는데 얘들은 무조건 반비례예요. 반비례니까 볼 것도 없이 이거는 틀렸죠. 왜냐하면 하나는 합격이고 하나는 불합격인데 불합격을 크게 하면 합격이 늘어날 수가 없죠. 합격이 줄어들죠. 상식적으로 불합격 합격으로 끝나는 거예요. 알파를 일정하게 하고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한다. 결국은 이 얘기거든요. 여기서 얘는 일정하게 해요. n을 크게 하면 폭이 작아지죠. 반대죠. 네, 그래서 베타는 작아집니다. 같은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두 가지의 식, 그 통계 신뢰 구간식하고 그 다음에 차의 검정식,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50곡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데이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암기법을 외워놓으시면 쉽게 답을 안 틀리고 어떤 경우라도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용이 조금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18번. 검 추정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굉장히 긴 것 같아요, 문제가. 1번. 유의 수준의 값이 작을수록. 알파가 작다는 얘기는 기각 가능성이 커진다. 알파가 작다는 것은 항상 알파 그러면 일단 불합격을 먼저 생각하세요. 이게 불합격 영역이거든요. 불합격 영역이니까 알파하고 R은 같이 놀아요. 알파를 작게 하면 R이 작아지는 거죠. 그럼 기각력이 작아지면 합격률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 A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각 가능성은 작아져야죠. 틀린 것을 찾으니까 1번부터 틀렸죠? 답은 1번이 됩니다. 검정을 통하여 입증하고 싶은 현상을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대립가설로 설정한다. 비무가설을 위주로 검정을 하다 보니까 대립가설은 아무 기능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비무가설이 대립가설의 반대 개념으로 설명이 되죠. 배반으로. 결국 뭐냐면 대립가설이 결국은 입증 대상이 되는 거예요. 비무가설을 갖고 하지만 어쩌면 설계를 대립가설을 안 하면 비무가설은 등장을 안 하거든요. 나오질 않으니까 할 게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것이 핵심이 됩니다. 입증하고 싶은 현상을 대립가설로 설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검정 결과 비무가설이 채택되는 경우, 억셉트되는 경우에 채택되는 경우 신뢰 구간의 추정은 의미가 없다. 예, 맞습니다. 그 검정 대상이 뭐냐? 모수예요. 이 모수 뮤제로와 시그마 제로를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채택이 됐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얘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신뢰 구간을 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 얘들 자체가 상수예요. 모수, 참값이거든요. 아니 세상에 참값을 아는데 이 참값을 안다는 얘기가 팩트거든요. 그 팩트를 알고 있는데 프로바빌리티를 계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죠. 그냥 팩트는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나오는데 거기서 신뢰 구간이 얼마가 있다. 아니 전교 1등 하는 줄 아는데 걔 공부 좀 할걸? 다른 사람 다 전교 1등인 줄 알아요. 나도 근데 걔가 전교 1등인 거 알거든요. 다들 전교 1등인 거 아는데 한다는 얘기가 걔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조금 잘하는 편에 속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정보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 얘기하는 건 미친놈으로 생각할까요? 그건 당연한 거죠. 예, 그건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은 팩트니까 당연히 이 팩트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보가 아니죠. 예, 그래서 모수는 신뢰 구간을 추정하지 않아요. 모수는 오직 하나의 수거든요. 예, 그래서 추정이 의미가 없다가 당연합니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따질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죠. 따질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검정에서 대립가설을 한쪽 가설로 검정한다. 한쪽 가설을 검정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이쪽 아니면 이거죠. 비무가설이 기각되면 비무가설이 기각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신뢰 구간을 추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비무가설이 기각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한대까지가 전부 다 그 X바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무한까지가 없냐? 그렇진 않아요. 요게 아니라는 얘기지. 여기서부터 무한대 사이가 다 X바다. 그건 아니죠. X바도 어떤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바가 어떤 범위가 있으니까 그 범위를 추론해야 되는데 통계학의 패턴이 어떻게 되냐 하면 가설을 한쪽으로 추정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신뢰 구간도 한쪽으로 추정하게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겠는데 통계학 법칙이 그래요. 크다 이렇게 검증했으면 이렇게 됩니다. 항상 무조건 신뢰 계수가 반대로 들어가요. 기강력이 플러스 1.645였다. 이쪽이 플러스 1.645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645가 들어가요. 여기는 마이너스 1.645죠. 작아졌다니까. 그럼 여기 어떻게 되냐? 플러스 1.645가 돼요. 그러니까 x바에다가 이런 형태로 신뢰 구간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호 부호가 이제 뒤집히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뜻이죠. 크다. 최소 얼마 이상이다. 작다. 최대 얼마보다 작다. 뭐 이제 이걸 추정했을 때 그러한 관점으로 가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기각되면 추정은 단측 신뢰 구간을 구하는데 즉 아래쪽 신뢰 한계나 위쪽 신뢰 한계. 이게 이제 원래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신뢰 하한, 신뢰 상한,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죠. 자, 그러면 답은 1번이 되죠. 19번 점 추정량에 갖춰야 할 바람직한 성질. 점 추정은 두 개죠. 정답, 불편성, 유효성, 밑변의 크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삼각형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두 가지를 더 추가시켜 놨다 그랬죠. 불편성하고 연결해서 일치성, 유효성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n이 충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두 가지를 추가를 시켜놔가지고 일치성이라는 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최소 분산성이 유효성이죠.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이 뭘까요? 정확성?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불편성이니까 정확성하고 같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정확성도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건 통계학 시험 문제거든요. 통계학에서의 4대 기능 중에서 정확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치우침의 저 불편성하고는 조금 바이어스가 아니잖아요. 언바이어스 아니에요. 그래서 통계량의 정확성은 없다. 왜냐하면 통계량이 모수하고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확률 변수니까.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정확성이라는 말을 완전히 금기시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샘플링 오차에서 정확성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처음 해보는 사람은 그냥 답을 외우죠. 아니다.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풀이가 한참 하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정확성이, 불편성하고 같은 개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개념상은 같을 수 있는데, 여기서 검추에서 얘기할 때는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정확성은 오답입니다. 21번. 모수 추정치로 사용하는 통계량이 모수값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특성이 뭐냐? 모수를 추정치로 사용하는 통계량이 하는데 지금 4개가 나온 거 보니까 이게 뭐예요? 점추정량이죠. 점추정치의 특성을 적어놨네요. 4개가 다 점추정치죠. 일단 여기서 그 문제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통계량이 모수값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특성을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모수값이니까 이게 세타가 되는데 불편성이라는 게 사실 이 세타는 그러니까 세타의 추정치가 세타가 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면 모수값을 추론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분포하는 특성이라 그러면 모수를 중심으로 퍼지는 거를 얘기합니다. 퍼지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쪽을 얘기하게 되면 이게 유효성이 되거든요. 산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용어의 정의가 유효성은 이 용어의 정의는 아니고요. 유효성은 뭐라 그러냐면은 범위를 좁게 추론한다. 그래서 최소 분산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설명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가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포의 범위가 좁을수록 좋은 조건. 당연히 밑변이 짧을수록 좋죠. 그걸 이렇게 되니까 이런 형태로 문제를 어느 책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갖고 시험에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그 책의 정의에 의하면 불편성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 말을 빼야 되고요. 어느 위치가 중심적 경향에 다가왔다. 그러니까 중심적 경향을 나타내는 특성.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의 통계량의 기대값이 모수를 추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건데 설명이 묘하게 돼 있고요. 진짜 좀 갸우뚱스러운 정리가 됩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관련되는 사람들이 계속 낸 거예요. 통계적 추정에서 추정량의 분산이 작다. 최소 분산성이죠. 이게 유효성이니까 그거는 유효성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 그런 정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분산이 작을수록 하는 성질. 이거는 유효성입니다. 24번. 어떤 제품의 특성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알려진 경우 모평균을 추정할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준 편차가 알려졌다. 그 시그마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모평균 추정할 때 뭘로 하느냐? 당연히 정규분포로 추정하죠. 추정한다 그랬네요. 네. 그럼 정규분포의 추정이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통계량. 그 다음에 반대부호 신뢰계수. 통계량의 표준 편차. 그럼 이게 통계량이에요. X바면 모평균 추정이니까 X바죠. 그러니까 X바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 기호니까요. 반대 G 1-알파일지 1-2분의 알파일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X바의 표준 편차. 자,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이게 이제 식방법이에요. 표준 편차.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니까 n이잖아요. n이 작으면 알파도 작아지죠. 식방법에 의하면. C가 아니니까. 그러면 신뢰 구간은 이건 시읒이죠. 식방법이죠. 베타. 커진다. 베타 쪽이니까. 맞죠? 네. 얘가 작아지면 커지죠. 분산이 커지면 이거거든요. 분산이 커지면 식방법이죠. 뭐 시그마 제곱이니까. 얘가 커지면 식방법 베타가 커진다. 그럼 신뢰 구간은? 신뢰 구간은 1-알파 아니에요? 그것도 시읒이잖아요. 시읒이니까 커지죠. 네, 틀렸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커지면 이게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신뢰도가 커지면 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가 작아지는 거죠. 알파가 작아지면 베타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커지니까 시읒이잖아요. 시읒. 신뢰도가 커지면 베타가 커져요. 그러니까 추정의 폭은 베타 X반이에요. 이게 신뢰 구간의 폭이죠. 신뢰 구간이죠. 이게 베타 X반이니까 당연히 커지죠. 또 아니에요. n이 커지면 베타 X반 폭이니까 폭은 욕 아니에요. 욕. 퍽. 손가락 욕. 폭이 베타 X바예요. 폭이 욕이죠. 그 자체가 바로 식방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미국식 욕. 그러니까 베타 X바. n이 커졌죠? 그럼 작아져야죠. 틀렸죠? 그럼 맞은 게 이거 하는가요? 네, 1번이 맞네요. 그러니까 이건 식방법을 알고 있으면 그냥 쉽게 바로 따져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 하나로 보통 얘기가 다 되는 거죠. 25번. 신뢰 구간 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신뢰 구간의 폭은 넓을수록 좋다. 안 좋죠. 넓으면 합격은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유효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폭이 좁아야 되는 거죠. 너 반에서 1등에서 꼴등 사이지. 이걸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폭이 어느 정도 좁아야 되니까 틀렸고요. 신뢰 구간은 항상 모수를 포함한다. 그러진 않아요. 모수가 포함 안 되면 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신뢰 구간은 모수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95%, 99% 그러죠. 그러니까 오류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만 계산할 수 있죠. 99%의 신뢰 구간이 95%보다 넓습니다. 당연히 넓어요. 99%라는 게 더 넓게 범위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95%, 99% 어느 쪽이 넓어요? 당연히 확률이 넓어질수록 넓죠. 그러니까 이제 신뢰 구간보다 넓다. 이건 맞죠?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정밀도가 나빠질수록 베타가 나빠진다는 얘기는 폭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폭이 커지면은 유효성이 나빠지죠. 정밀도는 유효성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6번 모평균의 추정에서 허용오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4 이하로 하면 모평균의 추정의 허용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로 한다. 신뢰도는 95%인가 보다를 봤을 때 이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 이하라고 한 거 보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4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지금 평균치의 95% 추정 오차라고 이 신뢰율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평균치의 오차 그러면 이게 평균치의 오차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 평균치 오차는 시그마 프로트 n 이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그마 x가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고 이것으로 이제 되고 이게 n 값 구하는 거니까 그냥 당연히 풀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70년대식 시험 문제가 됩니다. 베타 x바가 지금 4라는 얘기고 지금 현재 n을 구하는 건데 시그마를 주죠. 이거 모프준 편차라 그래야 되는데 모평균 편차라는 말은 없죠. 세상에 모평균 편차가 어디 있겠어요. 8? 이거 잘못하면 모평균 편차 이게 8이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문제 이렇게 되면 n을 못 구하니까 말이 안 되겠죠. 완전히 코미디. 그럼 n은 4분의 1.96 곱하기 8의 제곱이 되죠. 이거보다는 같거나 커야죠. n이 1로 가고 이쪽으로 오니까. 항상 n은 올림입니다. 예, 15.36이 되니까 16이 되네요. 27번 품질관리 담당자는 생산하는 전구의 평균 수명을 신뢰 수준 95%에서 오차한계 20시간 이내로 추정하기로 원한다. 예, 이렇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신뢰 수준이 나오고 오차한계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평균 수명을 신뢰 수준 범위 내에서 한계에서 20시간. 아까와 문제가 다르죠? 예, 이렇게 해당한 것이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면은 베타 x바가 20이라는 얘기예요. 20시간 이내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1.96, 95%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전구의 수명은 정균포를 따르며 얘가 60시간이다 그랬죠? 그렇죠. 표준 편차라 그래야죠. 아까처럼 이렇게 평균 편차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필요한 최소의 표본 크기는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n이 기본적으로 크다.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고 둘이 스와핑한 거니까 20분의 1.96 곱하기 60 제곱. (34.5744인데요) 35가 돼야 되죠? 네, 35가 되네요. 품질 경쟁력은 제때에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 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